시간에는 우리나라 해안 퇴적지형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지리 7번째 강의가 시작하겠습니다. 자, 해안 퇴적지형. 해안 퇴적지형은 지난 시간에 해안 침식지형을 배웠는데, 침식지형은 우리가 해안이 톡 튀어나온 곳 같은 곳에서 파랑이 집중돼서, 즉 파도가 센 지역에서는 침식을 했기 때문에 침식지형이다. 이번 시간에는 그 침식된 자갈이나 모래들이 쌓이는 퇴적지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퇴적하려면은 파도가 잔잔한 곳에 주로 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모래해안하고 갯벌해안 두 개로 나눠 보겠습니다. 모래해안은 파도의 작용이 활발한 곳에서 퇴적된 것이 모래해안이 되겠고, 파도가 잔잔한 곳에 퇴적된 것이 갯벌해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래해안, 파도나 파랑이나 같은 거라고 그랬죠. 파랑이 활발한 곳, 이런 곳에서 퇴적된 것을, 그게 동해안 같은 경우가 서해안보다 파랑의 작용이 활발한데, 이런 파랑의 작용이 활발한 동해안에서 잘 발달하고, 서해안같이 파도가 잔잔한 지역에서는 미세한 입자들이 많이 퇴적돼서 갯벌해안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동해안 중에서도 톡 튀어나온 곳하고 쑥 들어간 만이 있을 때, 이런 곳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파랑이 침식작용에 의해서 지형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쑥 들어간 만 쪽에서는 파랑의 작용이 분산돼서 파도가 세게 치지 않기 때문에 모래나 자갈들이 이렇게 퇴적되는 지형을 모래해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 쪽에서 파도가 잔잔한 곳 쪽에서 이렇게 퇴적이 된다. 먼저 사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빈은 백사장이다, 샌드 비치다, 그냥 우리가 비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닷가 이런데 모래가 퇴적되어 있는 것들을 사빈이다, 그러니까 해수욕장으로 주로 이용되는 지형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빈까지 우리가 배우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주는 사빈에 있는 모래가 쭉 뻗어가서 가늘고 길게 쭉 뻗어간 게 사주가 되겠습니다. 사주는 파랑이나 연안에 흐르는 해류, 이런 것들이 주로 끌고 가서,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쑥 들어간 만이 있을 때 여기가 모래가 쌓여서 사빈이라면, 연안 해류가 이런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이 연안 해류는 사빈에 있는 모래를 끌고 가서 이렇게 길쭉하게 계속 해류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준다면 모래들이 가늘고 길게 쭉 뻗어간 게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구는 모래사자 언덕구자로 바람에 의해서, 바람이 사빈에 있는 모래를 갖다가 이렇게 바람이 해풍이 불게 되면 사빈에 있는 모래가 바람에 날려서 육지 쪽에 가서 쌓이는데, 언덕 모양으로 이렇게 퇴적이 되면 모래사자 언덕구자에서 사구가 되겠습니다. 사구는 사빈의 모래를 바람이 쌓아놓은 언덕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사빈에 있는 모래 중에서 우리가 시험에 가끔 사빈에 있는 모래가 입자가 큰지, 사구에 있는 모래의 입자가 큰지, 이런 문제를 가끔 물어보면,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거운 것보다는 가벼운 게 주로 많이 날아가겠죠. 그래서 사구가 사빈보다도 입자가 작다, 가끔 문제에 언급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구는 예전에 뒤에 마을이나 농경지로 모래들이 날아와서 사구가 쓸모없는 매우 나쁜 지역으로 많이 인식됐는데, 지금은 사구도 자연에서, 생태계에서 소중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지금은 보존하자는 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구는 희귀한 생태계들,
뭐 사막에 사는 동식물하고 이런 평범한 산에 사는 동식물하고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래 위에서 사는 희귀한 식물이나 동물들, 희귀 생태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정수 역할을 한다. 뭐 우리가 모래에다가 물을 투과시키게 되면 물이 맑게 정수기 역할을 또 하고, 그 다음에 모래는 흙보다도 지하에 공간이 많기 때문에 지하수를 저장하는 역할도 하겠고, 그 다음에 뭐 해일이나 뭐 지진 해일이든 태풍이 불 때 해일이든 이런 해일이 왔을 때 사구 뒤에 뭐 농경지라든지 취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사구에 있는 모래 언덕들이 막아줘서 이런 자연재해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사구는 주로 동해안 쪽이 모래 해안이 많이 발달되기 때문에 서해안에는 갯벌이 많고 동해안 쪽에 모래가 많다고 했지만, 우리나라는 사구 하게 되면 주로 태안반도, 안면도, 이렇게 충청도에 턱 튀어나온 태안반도 쪽이 우리나라 사구 발달이 가장 잘 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서해안 쪽은 보통 이런 서해안 쪽들은 갯벌이 많이 발달되는데, 태안반도는 바다 쪽으로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파랑의 작용이 활발해서 이런 데들, 파랑의 작용이 활발한 곳에서는 미세한 갯벌 같은 게 퇴적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바닷물에 떠서 먼 바다로 제거되기 때문에 모래 같은, 자갈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퇴적이 되어 있습니다. 돌출된 부분에는 쏙 들어간 만보다는 파랑의 작용이 훨씬 세기 때문에 미세한 입자들이 퇴적이 잘 안 됩니다. 동해안도 마찬가지로 동해안에는 전체적으로 서해안보다 파랑이 활발하기 때문에 미세한 입자들이 잘 퇴적이 안 되죠. 그래서 태안반도나 변산반도나 이렇게 반도 하면은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것들이죠. 이런 데들은 좀 서해안이지만은 사빈이 발달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서해안에서 사구가 크게 발달되는 이유는 서해안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겨울에, 우리나라는 겨울에 부는 북서풍이 우리나라 계절풍 중에서 여름에 부는 계절풍보다 훨씬 강하죠. 그래서 북서풍이 겨울에 불게 되면 바닷가에 있는 모래들이 육지에 가가지고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태안반도나 그 밑에 있는 안면도 이런 데서는 북서풍의 영향으로 북서풍이 불어서 모래들이 육지 쪽에 아주 대규모로 크게 쌓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구하게 되면 주로 태안반도 쪽, 이런 쪽에 사구가 매우 크게 발달되죠. 그래서 태안반도에 있는 신두리의 사구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정도로 상당히 규모가 크고, 이 사구가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들을 막아서 바다로 못 가서 그 안에 습지가 만들어진 게 두웅습지가 있는데, 여기는 이런 습지들은 람사리 협약에서 희귀 생태계가 살고 있기 때문에 보존하자 해서 이 두웅습지는 또 람사리 협약에 등록된 습지가 되고, 신두리의 사구는 천연기념물이 되고, 이렇게 사구는 동해안에 자주 발달되는 지형이지만 큰 규모의 사구는 태안반도 쪽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발달되죠. 그러면요, 안면도나 태안반도에 있는 모래들을 갖다가 군산이나 인천항으로 가져가서 우리가 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쓰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모래들은 우리가 배우는 화강암의 석영이란 입자인데 SiO2 이런 규산 계통인데 모래알로 많이 풍화돼서 남아있죠. 이 모래를 녹이면 유리가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육계도와 육계사주. 자, 육계도는 육지하고 섬하고 계속된 거, 연결된 걸 육계도다. 육지하고 섬을 연결시키는, 사주가 쭉 뻗어가서 섬까지 가게 되면, 우리가 제주도에 가게 되면 성산일출봉이라는, 성산일출봉이 원래 섬이었었는데 제주도에서 떨어진 사주가 거기까지 이렇게 연결돼서 지금은 차로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육계도라고 하죠. 사주가 뻗어가서 섬하고 육지하고 연결된 걸, 그 사이에 있는 사주를 육계사주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들어가서 사진을 보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호.
자, 석호는 후빈기 해수면의 상승으로 형성된 만의 입구에 사주가 발달돼 만들어졌다. 자, 동해안 같은 경우 이렇게 동해안에 이렇게 동해안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쑥 들어간 만이라고 하면은 이 만은 우리가 빙하가 끝나고 해수면이 상승하면 바닷물이 쑥 밀고 들어오는데 이렇게 산에서 계곡 쪽이 있으면 바닷물이 계곡이 있으면 계곡에 물이 흐르면서 침식을 하기 때문에 주변보다 낮게 되겠죠. 후빈기에 해수면이 올라오게 되면 낮은 계곡 쪽이 더 다른 데보다도 이런 데보다도 계곡 쪽이 더 지대가 낮기 때문에 바다에 많이 잠기겠죠. 거기에 이제 사빈이 발달되고 그 사빈에 있는 모래가 이렇게 뻗어가는 걸 우리가 사주라고 그랬죠. 계속 연안 해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사주가 시간이 갈수록 커져서 나중에 이렇게 만을 막게 되면 호수가 만들어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만들어진 호수를 석호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석호의 형성 과정은 가끔 서술형으로도 나오는데 항상 후빈기의 해수면의 상승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사주가 발달돼서 만을 막아야 석호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자 석호의 형성 과정을 처음부터 보면 석호는 원래 빙하기 때는 계곡이었겠죠. 거기에 후빈기 해수면이 상승되면서 계곡이 바다에 잠겨서 많이 됐겠고, 그 다음에 많이 된 다음에 사주가 성장해 준다면, 사주가 이렇게 이만큼 성장해 주면 이 만이 이제 우리가 폭우로 활용된다. 폭우란 얘기는 배들이 여기에 정박해 있어서 앞에 사주가 방파제 역할을 해주니까 어부들은 이걸 폭우로 이렇게 썼겠죠. 뭐 경포, 화진포 이런. 그 다음에 사주가 계속 성장해서 이제 만을 막아버리면 더 이상 폭우로 쓸 수가 없겠죠. 배들이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제 그냥 석호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빙하기 때 계곡이었던 것이 후빈기 때 해수면이 올라와서 바다에 잠겨서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앞에가 트였을 때는 폭우로 사용하다가 호수가 다 막히면 폭우로도 사용할 수 없겠죠. 자, 석호는 이렇게 계곡에서 흘러나온 물들이 호수 안으로 들어가니까 비가 오게 되면 흙탕물이 돼서 흙이나 모래가 호수 안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호수는 점차 퇴적돼서 수심이 자꾸 얕아지고 호수의 면적이 적어지고, 그러면 이제 이 석호의 물은 그래도 뭐 이렇게 계곡의 물이 호수로 들어오고 그놈이 이제 바다로 이렇게 뚫고 나가겠죠. 어느 낮은 곳으로. 그러면 이제 바닷물도 파도가 셀 때는 이렇게 호수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바닷물하고 민물하고 섞여 있는 게 석호의 물이 되겠어요. 그러면 석호의 물은 바닷물보다는 뭐 염도가 더 낮겠지만 그래도 바닷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쓰면 안 되겠고 식수로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닷물보다는 염도가 낮지만 그래도 염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석호다. 그래서 농업용수나 식수로 쓸 수가 없다. 석호는 시간이 갈수록 자꾸 퇴적돼서 앞으로 뭐 1000년, 만년, 수십만 년, 수천만 년 이렇게 흐른다면 이 석호도 결국에는 시간이 가면서 계곡에서 흘러나온 흙과 모래로 다 퇴적이 되겠죠. 그러면 이 퇴적된 것을 뭐 충적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될까요? 충적지. 이런 충적지는 이제 뭐 대체로 논 같은 이렇게 농사 짓는 땅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오늘날에는 뭐 도시로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 완전 다 육지화가 되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갯벌해안으로 가보면 갯벌해안은 주로 서해안이나 남해안 쪽, 서해안이나 남해안에는 조차가 큰 해안,
파도가 조금 동해안보다 잔잔한 해안에서 발달되는 게 갯벌해안이 되겠습니다. 미세한 입자들 이런 것들이 퇴적되어서 뻘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갯벌은 우리가 모래해안은 주로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퇴적시킨 것을 모래해안이라면, 갯벌해안은 이렇게 조수간만의 차가 큰 밀물과 썰물,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 밀물과 썰물, 조류에 의해서 퇴적됐다 이렇게 하고, 모래해안은 모래가 쌓였고 갯벌해안은 미세한 진흙 같은 것이 퇴적된 게 갯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갯벌의 가치를 보면 갯벌은 많은 희귀한 동식물들이 살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다 양식업을 할 수도 있고, 생태학습장, 어민들은 거기서 낙지든 누구든 잡아서 생계를 할 수 있는 어민들의 삶의 터전도 되겠고요. 갯벌에는 많은 생물이나 미생물들이 살고 있어가지고 인간이 버린 오염물질을 그들은 이제 영양물질이라고 하죠. 그걸 먹어서 분해해서 정화시키는 능력. 그래서 지구상의 가장 자정 능력이 우수한 게 갯벌이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갯벌도 보존하자. 갯벌은 이제 해안습지라고 하죠. 이런 해안습지도 우리나라 갯벌이 남사리 협약에 등록이 돼서 보존습지로 남아있는 곳들도 꽤 있죠. 자, 여기에서 사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죠. 침식 암석에 기반함이 암석으로 되어 있는 침식이 안에서 대해서 배웠죠. 우리가 격포의 채석강이죠.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경사가 완만한 데는 파식대, 경사가 급한 데는 해시계 이렇게 배웠어요. 자, 여기는 퇴적지형에서 보면은 간석지와 사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간석지는 우리가 갯벌로 해서 배웠죠. 간석지는 갯벌이라고 우리가 많이 하는 친구죠. 자, 사빈은 모래가 쌓인 것이 사빈이다 했고, 간석지는 모래보다 작은 친구들이 퇴적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시험에서 보면은 서해안에서 나오면 대체로 이 갯벌이 되겠고, 동해안에서 나오면 대체로 사빈이 되는데, 서해안에서도 사빈이 있죠. 지형도상에서는 다시 그리겠습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들고요. 태안반도를 경우를 보면, 자, 이렇게 태안반도도 톡 튀어나온 반도는 서해안이지만 파랑의 작용이 활발하니까 이런 데들은 모래가 쌓였다고 그랬죠. 모래가 쌓이면 사빈, 그 다음에 갯벌이 쌓이게 되면 이것은 갯벌. 갯벌하고 사빈하고 차이점은 우리가 이게 해안선에서 기준으로 보면 바다 쪽에다 이렇게 점을 찍어 놓으면 여기에서 간석지, 갯벌이 되겠고, 육지 안에 이렇게 찍어져 있으면 사빈이 되겠네요. 그래서 사빈은 육지고, 점 찍어져 있는 이 미세한 갯벌은 우리가 바다로 구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이 해안선에서 육지 쪽에 찍혀져 있으면 사빈, 바다 쪽에 찍혀져 있으면 갯벌. 주로 서해안에서 이렇게 지형도에 찍혀져 있는 점들은 거의 갯벌, 동해안에서는 거의 사빈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냥 해안선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다 쪽에 찍혀져 있으면 갯벌, 쑥 들어간 쪽, 파도가 잔잔한 쪽, 서해안에서도 톡 튀어나온데, 동해안에서는 이렇게 쑥 들어간 다시요. 동해안에서는 이렇게 톡 튀어나온 데가 있고, 쑥 들어간 만 쪽에 이렇게 사빈이라면은 당연히 이렇게 여기가 바다면 육지 쪽에 이렇게 찍어야 사빈이 되겠죠. 쑥 들어간 만 쪽에 이렇게 많이 퇴적이 되어 있죠. 사빈. 육지 쪽에 찍히겠죠. 그 다음에 사구는 이제 사빈의 모래가 바람에 의해서 이쪽에 가서 이렇게 퇴적된 모래 언덕을 사구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구부터는, 사빈은 가끔 파도가 세게 칠 때 바닷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식생이 못 자라죠. 그렇지만 사구에는 이렇게 나무들이나 풀들이 자라고 있죠.
사구부터는 식생이 자라는 곳.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데 나무나 풀들이 자라게 되면 나무나 풀들이 모래를 또 고정시켜서 사구 발달에 도움이 되겠죠. 사람들이 사구에다는 이렇게 나무를 많이 의도적으로 심어서 방풍림을 만들죠. 바람을 막아줘서 방풍림이다. 모래를 막아주면 방사림이다. 방풍림이든 방사림이든 조성 목적으로 사람들이 여기다가 나무를 많이 심어두면 그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평야나 마을로 모래가 날아오는 거나 바람이 날아오는 것을 막아줘서 훨씬 더 살기가 좋게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방풍림을 많이 조성하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는 침식지형에서 배웠죠. 침식지형에서 바다가 있고 파도가 치게 되면 자꾸자꾸 침식이 돼서 평탄한 데가 파식대, 경사가 급한 데가 해식애. 이것이 이제 이렇게 깎아놓은 다음에 땅이 융기하게 되면 이 파식대가 이렇게 높아져 가지고 현재 파식대가 만들어지고 땅이 융기해 가지고 바다보다도 과거에는 여기가 바다하고 같은 높이였었는데 지금은 융기해서 바다보다 높아진 거죠. 계단식으로 만들어지면 해안당구다. 해안당구는 항상 융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바다가 침식 기준면이기 때문에 땅들은 침식 기준면에 의해서 이렇게 평탄하게 만들어진다고 그랬어요. 바다가 침식 기준면이 여기인데 이렇게 평탄하게는 안 만들어지죠. 과거에 바다의 높이에 의해서 평탄한 놈이 융기에 의해서 바다보다 이렇게 높아진 것이죠. 그 다음에 해안당구에 가보면 둥근 자갈 같은 게 쌓여 있다겠죠. 둥근 자갈이나 조개 껍데기나 과거에 바다하고 같은 높이였기 때문에 둥근 자갈이나 조개 껍데기가 퇴적됐겠죠. 여기서 보게 되면은 백사장이 보이죠. 백사장은 사빈이다. 사빈은 육지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해안선이 되겠죠. 이게가 해안선이 돼야 되겠죠. 해안선 육지 쪽에 쌓인 것들을 우리가 사빈이다. 이렇게 쑥 들어간 만 쪽에서는 파랑의 작용이 분산돼서 파도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퇴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옆에 지형도에서 보면 여기가 해안당구가 되겠네요. 해안당구는 바다가 여기가 해안선이니까 등고선이 하나, 둘, 세 개 정도 있으니까 등고선 하나가 20m라면 해발고도 약 70m 정도 되는 높이에 등고선의 간격이 넓으면 평탄하죠. 현재 정동지는 서울에서 정동쪽에 있는 나루터다 그런 뜻이 되겠죠. 서울하고 이렇게 반드시 위도상에 있겠죠. 정동진은. 정동진에서 바라다 보면 이렇게 바다보다도 70m 높은 곳에 평탄한 지형. 이렇게 바다가 침식 기준면이니까 바다의 높이에 의해서 침식해서 평탄해진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땅이 융기, 동해안에는 융기해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안당구가 많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해안지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해안지형은 해안 침식지형하고 퇴적지형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눠봤죠. 자, 이런 것들은 침식지형을부터 살펴볼까요? 침식지형들은 이렇게 돌출된 부근에서 이렇게 돌출되면 후빙기 이후에 파랑에 계속 공격을 받아가지고 파랑이 집중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파도에 의해서 침식을 받은 지역. 우리가 해식대지는 우리가 파식대라고 한다고 그랬죠. 대지는 평탄한 곳, 파식대. 그 다음에 해식절벽은 해식애. 그 다음에 계속 밑으로 파도가 뚫고 들어가면 동굴이 만들어지겠죠. 보통 해식동. 굴 쪽은 많이 빼죠. 정식 명칭은. 그 다음에
이렇게 바다에 혼자 톡 튀어나와 있는 걸 씨스택. 씨는 바다가 돼 있고 스택은 뭔가 쌓아놓은 더미인데 씨스택은 뭐 하느님이 뭘 쌓아놓은 더미는 아닐 것이고 파도가 침식을 하는 과정에서 단단한 부위가 늦게까지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차별 침식이다. 차별 침식이란 얘기는 침식을 차별적으로 받았다는 얘기죠. 주변은 침식을 많이 받고 얘는 단단해서 침식을 덜 받고 이것이 이제 이렇게 아치 형태로 남아 있으면 씨아치다. 그 다음에 침식을 한 다음에 땅이 융기해 가지고 바다보다 높은데 이렇게 평탄한 데가 나타나면 해안당구다. 이런 것들은 침식지형, 돌출된 부분, 파랑의 작용이 활발한 곳에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퇴적지형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쑥 들어간 만쪽은 파도가 분산돼서 파랑의 역할이 잔잔한 곳들은 이렇게 퇴적이 돼서 육지 쪽에 이렇게 쌓이면 사빈. 막대기처럼 길게 뻗어가면 이런 것들은 사주. 그 사주가 이렇게 뻗어가서 섬하고 연결되면 이 섬을 이제 육지하고 섬하고 연결됐으니까 육계도. 이런 것들 사주를 육계사주. 그 다음에 사주가 이렇게 호수를 막아버리면 호수가 아니라 만을 막아버리면 이 만이 호수가 되는데 그 호수를 석호 이렇게 우리가 나눠봤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쭉 넘어가세요. 자, 여기는 갯벌이 되겠네요. 서해안에 와보면 갯벌이 많죠. 갯벌은 누가 만들었다고 우리가 배웠냐면 갯벌은 조류에 의해서 퇴적이 됐다. 동해안에 많은 사비는 파랑에 의해서 퇴적이 됐다. 물론 동해안에 꼭 뭐 파랑만 있는 게 아니라 연안류도 있겠죠. 그래서 사비는 파랑과 연안류에 의해서 퇴적이 되었다. 주로 파랑이 있겠죠. 서해안에 있는 갯벌은 주로 밀물과 썰물,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하천이 하구에 흙과 모래를 끌어다가 그 주변에 이렇게 쌓은 것들이 되겠네요. 자, 여기는 뭘 볼 수 있나요? 저기는 절벽이면 해식애, 여기는 파식대. 이런 것들이 이제 촛대바위 같은 경우가 씨스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하천과 해안의 인간들이 이제 이걸 이용하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한번 살펴보면요. 자, 댐 건설. 우리가 계곡에다가 댐을 건설하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댐을 건설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긴가? 댐을 건설하는 목적은 홍수나 가뭄을 방지하고 그 댐에다가 이제 수력 발전도 하겠고 또 거기서 물을 가둬놨다가 농업용수로도 이렇게 쓴다든지 아니면 우리 상수도 같은 식수로도 쓰겠죠. 그래서 댐을 건설한 목적은 홍수도 방지하고 그 다음에 물을 가둬놨다가 가뭄 때 쓰면 가뭄 방지도 되고 홍수 방지. 비가 많이 올 때는 물 가둬놓으면 홍수 방지에 비가 안 올 때는 물을 흘려보내서 쓰면 가뭄 방지. 그 다음에 물 자원을 확보해 두었다가 농업용수나 식수나 공업용수로 쓰겠고 그 다음에 수력 발전도 하겠고 그 다음에 댐 건설하게 되면 자연 그대로 놔둬야 가장 좋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물도 부족하고 홍수가 일어나니까 댐을 건설해서 쓰는데 댐을 건설하게 되면 거기에 수물지역이 발생한다. 댐을 건설하게 되면 지난해 용담댐을 막았는데 한 6개 면인가가 잠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조상들의 묘지도 딴 데로 다 수장되니까 옮겨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겠죠.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다 물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안개가 발생한다. 이 안개가 발생하면 뭐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날 것이고 일조량이 떨어지니까 농사도 잘 안 될 것이고 특히 과수농가 같은 경우에는 더 피해가 크겠죠. 그래서 댐 건설하면 이런 문제점들
인간이 자연을 마음대로 개발하게 되면 문제도 많이 생기죠. 그 다음에 배후습지의 개간. 배후습지는 우리가 범람원에서 배운 거죠. 자연재방과 배후습지. 배후습지를 우리가 논으로 많이 바꾼다고 그랬죠.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쌀이 부족했었죠. 쌀이 부족했을 때 배후습지를 논으로 바꿔서 일제 때부터 많이 하기 시작을 했죠. 그럼 배후습지도 우리가 하천 주변에 배후습지는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게 하천에 본류가 있으면 옆으로 끼어드는 걸 우리가 지류라고 그렇죠. 주로 이 하천의 지류 쪽에서 많이 홍수가 일어나는데 하천 옆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밭이라든지 아니면 과수원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네모난 건 점들은 집들이죠. 이렇게 밭, 과수원, 집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동네를 우리가 자연재방이다. 뒤에 이렇게 논으로 되어 있는 데를 배후습지다 이렇게 배웠죠. 자, 이런 배후습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이 배후습지는 여기가 우리가 인간들이 논으로 사용하기 전에 그냥 습지라면 여기에 수초들이 이렇게 자라겠고, 그 다음에 이런 수초 사이사이에 물에서는 개구리라든지 뱀이라든지 어류라든지 수초라든지 많이 자라고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인간이 논으로 다 바꾸면 생태계가 파괴가 되겠고, 우리가 홍수 문제도 이런 데들을 인간이 다 논으로 바꾸게 되면 비가 많이 오면 홍수 때 논이 물이 잠기기 때문에 여기다가 사람들이 여기는 수문을 만들어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문을 닫아버려야겠고, 그래도 여기가 지대가 낮으니까 물이 안 빠지니까 이렇게 본류로 물을 퍼 올려야 되겠죠. 그러려면 여기다가 양수기, 배수 펌프장을 만들어야겠고, 하천 옆에는 인공제방을 쌓아야 되겠죠. 못 넘치게. 그래서 인공제방도 쌓고 배수 펌프장 만들고, 그 다음에 본류로 끼어드는 곳에 수문을 만들어서 차단시키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간들이 이용하면서 비가 와도 여기에 물이 못 고이게 물을 다 본류로 퍼낸다면, 모든 배후습지에서 다 본류로 물을 퍼낸다면 이렇게 본류가 수위가 높아져서 더 큰 홍수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배후습지를 그냥 비가 올 때 물을 저장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면 홍수 방지도 하는데, 인간들이 이렇게 논으로 바꾸게 되면 오히려 큰 홍수가 일어나게 원인이 되겠죠. 생태계도 파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강공사에 대해서 배웠죠. 직강공사는 이렇게 하천에서는 하류에서 꼬불꼬불꼬불 흐르는 하천을 우리가 자유공유 하천이다, 이런 것들을 많듯이 피는 걸 직강공사다. 그래도 이제 생태계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도시를 흐르는 하천. 도시를 흐르는 하천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도시화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지역을, 도시에 흐르는 하천을 덮어버리는 걸 우리가 복개공사라고 하는데, 복개공사하고 그 다음에 도시의 땅들을 갖다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하고, 복개공사는 하천을 덮어버리는 걸 복개공사가 되겠죠. 저 모래내 시장 같은 경우 거기 천을 덮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주차장이나 도로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근데 이명박이가 청계천을 갖다가 수조 원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다 뜯어내갖고 복원공사를 했죠. 복개를 이제 다시 원위치로 하는 건 복원. 하천을 콘크리트로 이렇게 다 덮어갖고 도로나 주차장으로 쓰는 걸 복개 이렇게 하죠. 그래서 복원 사업을 해갖고 이명박이가 누구든 수조 원을 투자하면은 그걸 공원으로 만들면 많이 좋겠죠. 그래서 대통령까지 됐죠. 이런 것들을 잘했다고. 그 다음에 대통령 된 다음에 또 4대강을 다 이렇게 운하를 뚫고 한다고 해갖고 수십조를 갖다 투자를 해갖고 보도 만들고 한 것들을 지금 다 허물고 있죠. 자연은 자연대로 노는 게 좋다고 그랬죠. 도시가 처음에는 주차장도 모자라고 도로가 모자라고 하니까 이렇게 복개공사 하게 되면 지하로 햇빛도 못 들어가고 그러면 지하에서 썩고 수초도 못 자라고, 그러면 수질오염도 심해지고 악취도 나고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자연 그대로 두는 게 가장 좋다. 우리 이제 저쪽 노송촌 같은 데도 다시 복원 사업 한다고 그러죠.
자, 도시가 이렇게 사람들이 살게 되면서 숲도 없어지고 녹지도 없어지고 모든 것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면 도시에 있는 하천들은 어떤 일이 생기는가 살펴보면, 도시에 있는 하천들은 아스팔트나 이런 것들은 비가 와도 땅속으로 물이 스며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하천으로 물들이 모여들겠죠. 그러면서 하천의 수위가 최고 수위에 도달하는 시간이 빨라지고 최고 수위도 높아져가지고 하천으로 모두 비가 오면 물이 한꺼번에 모여들면서 홍수의 위험이 늘어나게 된 것이 도시 하천의 가장 큰 문제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지하로 물이 못 들어가면서 지하에 지하수도 많이 고갈돼 가지고 가로수들도 많이 물이 없으면 지하수가 없으면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지하 수위도 내려가고 지하수도 부족해진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비가 한꺼번에 하천으로 흘려들면서 최고 수위가, 예전에 비가 온 다음에 한 5시간 만에 하천에 물이 최고 수위가 갔다면 지금은 한두 시간이면 최고 수위로 올라가고, 과거보다도 비가 조금만 와도 하천의 수위가 팍 올라가서 홍수의 위험이 많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간척사업으로 가보게 되면, 간척사업은 이제 서해안 쪽에서 남해안 쪽에서, 주로 서해안 쪽에서 많이 하죠. 간척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장점으로는 국토의 면적도 넓어지고 논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해안선이 꼬불꼬불했었는데 많이 직선으로 이렇게 펴지고 이렇게 되죠. 그렇지만 이렇게 간척사업도 생태계를 파괴하고 갯벌이 없어지니까 자정 능력도 문제가 되고 지구온난화에도 뭐가 문제가 될까요? 하여튼 자꾸 자연을 개발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갯벌을 보존하자. 그래서 갯벌도 해안 습지, 우리가 습지는 뭐 하나 배웠죠? 범람원에서 자연재방과 배후습지, 그것만 습지가 아니라 갯벌도 해안 습지로 이렇게 돼서 남사리 협약은 습지를 보존하자는 협약이죠. 고창 부안의 갯벌이라든지 순천만 쪽의 갯벌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1호로 남사리 협약에 등록된 습지가 되겠죠. 지금은 순천만도 이런 여기다가 갈대밭 같은 경우 잘 보존하고 해서 보성갯벌, 그 다음에 무안갯벌, 서천갯벌, 인천 쪽에 송도갯벌 이런 데들도 람사리 협약에 등록이 돼서 보존하자. 우리가 새만금지구 같은 경우 엄청나게 많은 갯벌들을 방조지에 쌓아서 인간들의 영역으로 이렇게 했으면 이런 것들이 또 문제점도 많이 생기죠.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갯벌로 돌려주자는 운동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하구뚝의 건설. 하구뚝은 우리나라 4개의 강에 만들어졌다고 했나요? 3개의 강이나요? 3개죠. 한강은 안 만들어졌고 섬진강이 없고 금강, 영산강, 낙동강에 하구뚝이 만들어졌죠. 그것까지 꼭 알아둬야 되겠고, 자, 하구뚝이 만들어지면 이제 물이 고여 있으니까 수질 오염이 생기겠고, 그 다음에 바다와 강을 거슬러 다니는 여러 가지 고기들이 생태계에 문제를 생기겠죠. 그 다음에 하구의 퇴적물이 감소하고, 또 하구뚝이 만들게 되면 여기에는 퇴적물이 줄어들겠고, 바닷물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에 고여져 있으니까 흙이나 모래가 이 호수 안에 쌓이겠죠. 그럼 여기는 퇴적물이 쌓이게 되면 먼 미래에는 여기에 이제 많이 쌓이게 되면 홍수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나중에 이걸 다 파내야 되겠죠. 준설해야 되겠고, 여기에는 과거에 흙이나 모래가 강물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퇴적하던 것들이 안 쌓이게 되면 또 여기에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생물들에게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에 갯벌의 개발에 따른 모래해안 쪽에, 모래해안은 자 우리가 크게 2가지로 나눠보게 되면 사빈과 사구가 자꾸, 사빈은 자 인간이 해수욕장으로 개발되면서 사구 쪽에 텐트 치고 사구 쪽에다가 도로 만들고 뭐하고, 인간이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게 되면 이런 모래들이 침식받아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현재처럼 사용한다면 우리 해수욕장들이 미래에 다 모래들이 깎여 나가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 모래를 잡아주기 위해서 사구에다는 주로 이제 모래 포집기를, 사빈 쪽에다가는 그로인을 만들어서 모래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런 사빈이나 사구를 보존하자. 뒤에 가서 그림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첫 번째 그림이 모래 포집기가 되겠습니다. 모래 포집기는 모래를 사구의 모래, 주로 사빈이라고 해도 상관없긴 한데 주로 사빈이나 사구 다 해도 되는데 사빈보다는 사구 쪽에 사구 쪽에 모래가 자꾸 침식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빈이라고 해도 사빈하고 사구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둘 다 해도 되는데 주로 사구 쪽에 모래를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면 모래들을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모래 포집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로인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이것은 이제 그로인은 콘크리트 같은 걸로 이렇게 바다 쪽에 사빈 쪽에 이렇게 쌓아가지고 연안유가 흐르면서 모래가 여기에 이렇게 잡히게 만든 것이고, 여기는 이제 모래가 이쪽에 가서 이렇게 쌓이게 되겠죠. 모래가 쌓여서 모래가 침식되지 말고 모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 거. 이쪽을 모래 포집기. 이거는 그로인. 주로 사빈 쪽에다가 많이 설치해서 사빈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는 사구에 모래를 침식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고 있죠. 우리나라 사구하게 되면 태안반도 쪽이라고 그랬죠. 태안반도 쪽이 사구가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쪽에 많이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사구가 많이 없어지니까 이런 시설을 만들고 있죠.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7강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